안녕하세요. 어느 한 친절한 구독자님께서 그 음향하고 이제 그 카메라 각도를 조금 내리는 게 어떠냐 이제 이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음향은 제가 아직은 어색해서 조금 좀 적응이 안 되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촬영 각도를 좀 이렇게 내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더 나은 점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매우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안해주신 구독자님께도 많이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이제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뭐 섹스피어 작품이죠. 너무 유명해서 뭐 이런 걸 뭘 나눠 하지만 사람의 사랑이잖아요. 이 작품도 어쨌든 뭐 가상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완전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요소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족한 사랑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도 사랑을 하면 뭔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오해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큰 틀에서의 특징을 짧게 좀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핵심 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짧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작품은 전형적인 그 당시에 유행했던 소네트적 기법, 소네트적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성스럽고 우아해 보이는 여성이 있고, 이 여성을 남자가 열렬히 구애하면서 사랑을 해요. 그러면 이 여성은 자꾸 거절하고 이제 피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어떻겠어요?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데 거절을 당하니까 막 마음이 아프겠죠. 마치 아픈 조개가 진주를 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상태가 돼서 이제 너무 아름다운 시적 표현과 묘사들을 막 하면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막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학적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그 표현이 아름답게 되니까. 이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전형적인 소네트적 사랑을 표현한 작품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에 아주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소네트적 사랑은 이제 정신적인 사랑을 이제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계속 거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자가 계속 구애하면서 아름다움을 계속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아도취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게 소네트적 사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거나 이해하는 요소는 굉장히 작아지게 되고, 계속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이렇게 간절하게 자기 사랑하는 모습에 계속 초점을 맞추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사랑하게 되나라고 하면서 일종의 자기한테 반해버리는 그런 형태의 사랑이 되고 변질된 일종의 사랑이죠. 그래서 깊이 있는 사랑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깊이 있는 사랑이라 그러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까지도 받아들이려 애쓰고 힘든 부분도 같이 감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격정적이고 정신적이면서도 자기 모습에 도취돼서 반해버리는 그런 이제 형태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점 조심하시고요. 사랑하실 때 나 자신의 모습보다는 상대방에게 이제 포커스를 두고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애써야 된다. 그래야 더 성숙한 사랑이다라는 교훈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는 로미오가 그런 이제 약간 좀 덜 성숙된 사랑을 하고요. 줄리엣이 이제 좀 훨씬 더 완성된 사랑을 하고 더 인격적으로 성숙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제 내용을 아까 나누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과거의 그리스 로마 시대보다 조금 더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 성격 이제 그 비극과 이제 운명 비극이라는 어떤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고대 시대 작품들은 둘 중에 하나만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성격 비극과 운명 비극 두 가지가 절묘하게 잘 맞아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미오가 성품에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었어요. 줄리엣보다도.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한 남자인 건 확실합니다. 순수한 남자인 건 확실한데 그래도 어딘가 빈약하고 어린아이적인 모습이 있어서 도중에 줄리엣의 세한 사촌을 죽이게 되고, 이게 성격 비극이라는 거죠. 본인의 어떤 모자란 성격 때문에 벌어진. 그래서 두 사람이 결국은 이제 뭐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떨어지게 되고, 운명 비극이라는 것은 이제 뭐가 되냐면 도중에 이제 그 신부가 이거 너무 유명하죠. 줄리엣이 약을 먹고 이제 시체인 척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깨어날 시점에 로미오가 이렇게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로미오가 줄리엣이 죽었다는 소식만 듣고 깨어나게 될 거라는 소식은 전달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이제 뭐 도중에 이제 갑자기 역병이 돌아가지고 전달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건 전형적인 운명적인 거죠. 인간의 의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운명 비극적인 요소가 절묘하게 섞여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이거에서도 좀 교훈이 있는데요. 열심히 막 죽어라 노력하고 열렬히 했는데 묘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의외로 좀 그렇게 막 대단하게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쉽게 어떻게 딱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운명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잘 되거나 안 되거나를 떠나서 너무 스스로를 자책한다거나 혹은 뭐 내가 뭐 너무 잘나서 이렇게 잘 됐다라는 식의 어떤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운명적인 요소도 분명히 작용한다라는 거.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지만 이게 두 가지가 좀 맞물려 돌아간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이제 한번 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거. 일단 로미오의 첫사랑은 줄리엣이 아닙니다. 로절린이라는 이제 또 다른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뭐 좋아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학 작품에서 자주 좀 사용되는 기법인데요. 그 상사병과 우울증, 이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상사병은 걸리면 사람이 식욕이 사라져 굶게 돼서 살이 빠져요. 근데 우울증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근데 이제 로미오가 그 로절린에 대한 짝사랑인데 결국에는 로절린이 이제 로미오 사랑을 잘 받아주지 않고 있는 상태였어요. 전형적인 것도 소네트적인 좀 묘한 사랑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열렬한 사랑하는 모습을 또 자기가 반하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뭐 내 눈에 눈물이 나고 뭐죠 막 시적인 표현이 막 쏟아지면서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울증 증상이다. 상사병이 아니라 우울증 증상에 가깝다. 내 마음대로 로절린이 안 움직여 주니까 내 어떤 욕망이 채워지지가 않아서 슬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수준의 사랑인 거고, 실제로 그 몬테규, 그러니까 로미오의 아버지의 조카인 벤볼리오가 나이가 비슷한데 찾아와서 그러면 너 또 다른 여인을 보면은 로졸린은 잊어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무도회장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때 이제 줄리엣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벤볼리오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미오한테. 로졸린을 까마귀로 만들어버릴 여인을 네가 보면 넌 또 바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뭔가 전례도 있었다라는 걸 뭔가 암시하고 쉽게 좀 이렇게 확 바뀌면서 열렬한 사랑을 하는 듯한데 원래 좀 로미오가 순수하긴 하지만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제 반응하는 것들이 있었다. 실제로 그래서 무도회장에 가서 또 줄리엣을 보자마자 로절린은 언데간데 없고 줄리엣만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열렬히 이제 순식간에 보자마자 이제 빠진 전형적인 그런 사랑에서 둘 다 서로 반해서 외모에서뿐만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나 분위기에 있어서도 이거는 하늘이 맺어준 어떤 인연이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이제 그런 사랑이었던 것이죠. 참고로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원본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본 이야기는 교훈이 중심이고 9개월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었다면 이 책에 나온 이 작품은 5일간의 사랑으로 축소가 된다. 엄청난 과장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교훈은 담고 있으니까 또 하나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또 놀라운 점이 또 있는데, 반한 상태에서 줄리엣이 일단은 로미오가 순수한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건 거의 확실하다. 이 남자는 순수하다. 뭐 다른 거는 당연히 뭐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른 걸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이제 너무 세속적이고 뭐 막 명예욕이나 돈 밝히고 여자를 아끼지도 않고 막 이런 남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자를 막 때리고 이런 남자가 너무 많은데 얘는 그래도 순수하니까 나를 아껴줄 거는 같다라는 건 확실하다는 걸 이제 느꼈던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줄리엣이 먼저 결혼하자는 제안을 하게 되고, 오히려 로미오가 좀 놀라다가 근데 어쨌든 너무 좋으니까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뒤요, 이것도 뭐 많이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다음날 해요. 그것도 당연히 두 가문은 원수잖아요. 유명한 몬테규 가문과 캐플릭 가문에서 왼수인데 이 가문이 모르게 몰래 신부 앞에서 단 둘이서 이렇게 세 사람이죠. 정확히는 세 사람이 이제 서약을 맺는 거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원래 결혼이라는 것이 서약이고 약속이에요. 일종의 계약입니다. 계약.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너는 나만 이렇게
어떤 사랑에 대한, 이성적인 사랑에 대한 대상은 나만 사랑을 할 거고, 나하고만 어떤 마음과 몸과 어떤 이런 것들이 최상의 사랑을 나누기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중에 이제 어떤 한쪽이 바뀌게 되면 그 계약을 파기한 사람인 거니까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손해를 받아야 되는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맹세에 정확히 얘기를 하면, 그래서 결혼이 이제 단순히 뭐 감정 위에서만 이제 팍 틀어지고 깨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약속이라는 거, 거룩한 약속, 계약,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번 맺어지면 평생 지키기로 하는 그런 거룩한 계약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로미오가 아까도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좀 이제 가벼운 피상적인 사랑을 줄리엣을 만나기 전까지 이제 그런 사랑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아직도 이제 그런 성격이 바뀌지 않아서 이제 결혼한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줄리엣의 사촌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또 왜 경솔한 것이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남자가 결혼을 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결혼을 하면 내 몸이 내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 서로 공유가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부분, 이제 아내, 그러니까 나는 또 나이기도 하지만 아내의 것이기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역시 아내도 이제 남편의 것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제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됩니다. 실제로 막 전쟁터에 나가게 되더라도 아저씨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죠. 아니면 애인 있는 사람들도 살아남으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더 이제 위험한 것들을 많이 하게 되죠. 아무튼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로미오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 로미오가 처음에 이렇게 싸운 게 아니고, 그 로미오의 친구랑 줄리엣의 사촌이 이제 시비가 붙습니다. 시비가 붙는데 로미오가 어쨌든 이제 몰래지만 이제 줄리엣과 이제 부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문이 더 이상 싸우면 안 된다, 왼수가 되면 안 된다 해서 말리려고 했는데 어설프게 말려서 친구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기까지 뭐 그럴 수 있다 쳐는데 분노를 했고,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줄리엣 사촌을 죽입니다. 결혼한 남자인데 이러면 안 되죠. 아무튼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시 밖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도시 내에서는 어쨌든 이제 로미오가 줄리엣의 사촌을 죽였다라는 게 이제 명확해졌기 때문에 사형까지는 언도되지 않고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로미오는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또 한번 줄리엣이 더 성숙했고 인격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고, 로미오는 좀 이제 어리다라는 게 이제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면, 일단 로미오는 그 추방당한 곳에서 줄리엣을 일단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내 줄리엣이 이제 날 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침울하게 있습니다. 근데 줄리엣이 정말 놀라운데, 일단 사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연히 슬퍼하면서 펑펑 웁니다. 그런데 죽인 사람이 로미오라는 걸 들으니까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라면서 막 괴로워하면서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사촌보단 더 가깝지라고 속으로, 겉으로는 티를 내지만, 겉으로 티내면 큰일 나죠. 아직은 이제 그 둘 사이 결혼했다 아무도 모르고 왼수 가문이니까 서로.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남편이 그래도 더 가깝지라면서, 남편은 하늘에서 맺어졌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다 아셔,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여기서 좀 신앙적인 요소를 만약에 확실하게 좀 더 강하게 믿으면서 사랑하면 좀 더 견고한 어떤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는 또 교훈이 있기는 하죠. 아무튼 그래서 줄리엣이 어떤 행동을 하냐, 줄리엣은 오히려 로미오에 대해서 막 원망을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아니 도대체 그런 이 남편, 이 인간은 어떻게 그런 황당한 그런 실수를 했었나 막 분노한다라기보다는 더 놀랍게도 로미오는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괴로울까, 사람을 죽였는데 얼마나 놀랐겠어, 이런 입장을 취하면서 자기 사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변치 않다는 거를 정확히 확인시켜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성숙한 여인이죠. 나이에 맞지 않게. 그래서 추방당에서 밖에 있는 로미오에게 반지를 줘요. 그래서 이 반지를 받고 나서 로미오가 역시 줄리엣은 하늘이 정해준 내 아내고 이 언약은 깨어질래야 깨어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를 확신하게 됩니다. 반지 줬던 것 자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당신이 내 사촌을 죽였어도 여전히 당신이 내 남편이라고 이제 줄리엣이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로미오도 우리 부부관계는 확실하다, 영원히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떤 기운을 좀 차립니다. 그리고 또 줄리엣이 또 역시 놀라운 행동을 하는 게 그 이제 먼저 신부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신부를 찾아가기 전에 어떤 일이 좀 벌어지냐면 줄리엣의 아버지 캐플렛이 집안이 너무 우울해지니까 줄리엣에게 너는 이제 페리스 백작한테 당장 결혼을 가. 그래서 이제 날짜를 확 당겨가지고 결혼을 막 가라고 합니다. 참고로 페리스 백작은 굉장히 지명도도 이제 저명한 인사였고 생긴 것도 잘생겼고 품위도 있고 뭐 하나 빠지는 게 하나도 없는 백작이었어요. 근데 줄리엣은 어떤 입장을 치면 속마음으로 당연히 난 이미 하늘에서 맹세를 했고 신부 앞에서 맹세를 했고 나의 혼인계약서는 하늘에 있다고까지 표현했는데 뭐 대놓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속마음으로 그러면서 내가 이미 남편인데 어떻게 결혼해 뭐 이러고 있는데 몰래 결혼한 것도 알았던 사람이 유모가 있습니다. 유모. 그러니까 이제 줄리엣의 유모가 있는데 이 유모가 이제 한 번은 뭐 이런 일도 물론 있었어요. 처음에 만나자마자 반하고 나서 헤어졌을 때 무도에서 헤어졌을 때 줄리엣이 유모를 보내서 역시 줄리엣이 더 신중합니다. 유모를 보내서 당신이 진지하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 맞냐라는 거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요. 그러니까 유모가 딱 보니까 로미오가 잘생기고 순수한 건 맞는데 조금 듬직한 면은 떨어지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유모가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찾아가서 줄리엣에게 초반에 조금 좀 안 좋게 좀 얘기를 하다가 줄리엣이 너무 반해서 어쨌든 순수하지 않냐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하니까 얘 아가씨 좋은 사람이죠 이렇게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만나가지고. 그런데 이 유모가 어쨌든 그 이제 로미오는 이제 그 추방을 당했고 페리스 백작에게 또 결혼 기회가 주어지니까 유모는 곧바로 이제 줄리엣 편을 들면서 로미오 그런 사람 잊어버리고 어차피 그 남자 끝나도 추방당해서 만나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남편이냐 뭐 이러면서 그냥 아무도 모르니까 은근슬쩍 넘어가서 페리스 백작이랑 결혼해버려라 훨씬 더 좋은 조건이다 하면서 유모는 그렇게 세속적으로 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줄리엣은 유모 말에 동의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이제 그럽니다. 다시는 이제 이 유모랑 상대 안 할까? 어떻게 나를 거룩한 맹세와 계약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저버리고 남편을 저버리는 말인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고민을 풀고 신부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 하니까 좀 그 유명한 이제 약을 주죠. 그러면서 이 약을 먹으면 이제 뭐 이틀간 죽은 시체로 이렇게 있고 너가 결혼한 날짜에는 그 페리스 백작이 찾아왔을 때 너가 시체로 돼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다 죽은 걸로 알 테니까 이제 결혼은 다 무효고 페리스 백작과 결혼하는 일은 무효가 될 거고 뭐 그때 당시엔 다 무조건 부모님이 하라 했으면 하라니까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속이는 거고 너가 일어날 때쯤에 로미오에게 오게끔 내가 해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밖에 나가서 살게끔 내가 해주겠다. 이제 신부가 이렇게 그러다가 상황 봐서 너희들이 밖에 사는 동안 참 힘들겠지만 신부인 내가 상황 봐서 두 가문을 잘 화해시키고 결국에는 둘이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괜찮게 그래서 이제 이 안을 들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두 가문도 화해시키고 도시도 평화롭게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신부는 신부 나름대로의 또 이제 이 사랑을 도구 삼아서 이제 도시의 평화, 이 가문의 싸움을 멈추게끔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운명이 따라주지 않아서 이제 로미오가 줄리엣이 죽었다는 소식만 듣고 이제 깨어날 거란 소식을 듣지 못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점은 로미오가 줄리엣을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찾아갈 수 있는 힘을 줬던 건 반지였습니다. 아까 반지를 줬다고 했죠. 로미오가 일 저지르러 와서 숨어있게 추방해서 숨었을 때 반지를 전했다고 이 반지를 보면서 이 반지를 줄리엣에게 끼워줘야겠어. 그리고 난 그 옆에서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줄리엣이 먼저 의리를 보여줬잖아요. 로미오가 모든 걸 다 잃고 추방당한 상태에서 버림받은 상태니까 아무것도 없는 남자가 돼버렸음에도 줄리엣이 그리고 심지어는 로미오가 사촌까지 죽였는데도 줄리엣이 여전히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이 언약과 약속은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반지를 줬잖아요. 확신을 줬잖아. 그러니까 그 반지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로미오도 더 성숙한 사랑을 하는 거죠. 화답을 하는 겁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나도 끝까지 당신을 사랑할 거야. 처음에는 줄리엣을 의심했지만 두려움에 떨면서 하지만 당신도 죽었으니까 나도 당신 곁에 가서 죽겠다. 이 반지를 껴줘 죽겠다라면서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불행한 일이 또 하나 벌어지는데 페리스 백작은 정말 불쌍한 사람인 거죠. 두 사람이 이런 상황인들도 모르고 어쨌든 이 페리스 백작도 줄리엣이 죽어있는 그 묘지 근처에서 막 슬퍼하면서 당신 죽었는데 이 사랑은 곧 죽은 사랑이 되어버렸으면 막 슬퍼하면서 막 이렇게 막 꽃을 뿌리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멀리서 이제 줄리엣이, 로미오가 몰래 이렇게 오니까
잠시 숨습니다. 숨다가 숨어서 이렇게 보는데 로미오가 이제 그 줄리엣의 시체에 다가가니까 이제 열받아가지고 야 네가 어쨌든 죽었지만 페리스 백작은 자기랑 결혼한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죽음에 의해서 결혼식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네가 감히 내 죽은 아내를 건들려 하냐 하니까 이제 로미오가 이제 실갱이를 좀 얘기하면서 나 당신이랑 싸우기 싫고 당신은 내 마음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신은 선량한 사람이고 하니까 가라 했는데 페리스 백작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열받아서 또 칼싸움이 벌어지고 페리스 백작이 죽습니다. 이 너무 훌륭한 남자, 잘생기고 모든 거 하나 빠지지 않는 이 남자가 사정도 모르고 또 그렇다고 뭐 로미오와 줄리엣은 죽었지만 어쨌든 두 사람은 열렬히 사랑을 했고 순수한 사랑을 이것도 절대 뭐 자세한 거 따라하면 절대 안 되겠죠. 죽음이라는 어떤 소설적 요소를 통해서 이 사랑이 죽음을 초월한 놀라운 사랑이었다는 어떤 순수한 표현을 한 거죠. 그렇게 표현은 양식인 거고 진짜 뭐 죽으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페리스 백작은 전혀 사랑도 받지 못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그것도 죽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스토리대로 이제 그 로미오가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죽습니다. 근데 뭐 죽어가면서 영화처럼 막 죽어가는데 줄리엣이 일어나는 걸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죽고요.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줄리엣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딱 일어나 보니까 로미오가 죽어 있는 걸 보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하면서 하다가 어떻게 죽냐면 원래는 로미오가 독약을 먹어요. 독약을 먹고 죽으니까 이제 줄리엣이 일어나가지고 입술이나 이런 데 독약 기운이 좀 남지 않았을까 하면서 키스를 또 합니다. 그 시체에. 그러다가 기운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로미오의 피 묻은 칼을 딱 빼면서 칼아 내가 너의 칼집이 되어주마 하면서 가슴에 이렇게 딱 찌르면서 거기서 죽습니다. 참고로 이 로미오와 줄리엣 작품은 70~80%가 시적 표현이 포함된 놀라운 작품입니다. 셰익스피어 작품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유독 더 시적인 표현이 많은 작품에서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어떤 성격 비극과 운명 비극의 요소가 합쳐져서 나온 어떤 비극이지만 희곡이라 보기도 해요. 어쨌든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보여지는 어떤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었죠. 큰 틀은 그렇습니다. 줄리엣이 좀 더 성숙하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더 깊은 사랑을 추구했던 여인이었고 순수함 하나만 본 겁니다. 놀라운 사랑을 한 거고 로미오는 오히려 이제 좀 더 많이 순수한 건 맞죠. 그 뇌의 나머지 부분 듬직함도 좀 떨어지고 감정 기복도 크고 흔들림이 좀 있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줄리엣이 너무 확고하게 자신을 잡아주니까 로미오도 그 확신에 근거를 해서 자기의 어떤 사랑이 성숙해져감을 느끼면서 줄리엣이 죽음도 불사하고 독약을 먹었고 그런 모험을 감행하는 것처럼 로미오도 사실상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거는 사랑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줄리엣을 통한 로미오의 사랑의 성숙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저희도 사랑을 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좀 더 인격적으로나 어떤 사랑의 강도가 더 큰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짝이 딱 정확히 맞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한쪽이 이제 좀 성장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서로 성장을 하게 된다.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뭐 부족하나마 좀 몇 가지 특징 좀 나눠봤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더 성숙한 사랑 이뤄갈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관심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